네, 안녕하세요. 2020 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 컨퍼런스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소통과지원연구소의 정유진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사실 다른 분들보다 저는 좀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제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요. 성공적인 행동 지원을 위한 협력과 소통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려운 행동과 관련해서 지원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딱 이 주제라는 거죠. 서로 간의 협력이 좀 잘 안 되고,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서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일이 잘 안 풀려갈 때, 이제 그럴 때 가장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오늘 꼭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앞쪽에 오늘 보고회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사업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울시 장애인권익공헌 기관에서 자문단을 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문위원이 여러 기관을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거주시설 한 4군데 정도 배정을 받아서 제가 한 4, 5회기 정도 진행을 각각 했었고요. 올해는 주간보호센터 4군데를 또 배정을 받아서 기관에 직접 가면서, 혹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격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거기 사례의 이제 그 부모님들 만나는 그런 자리를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이런 모델이 진행이 되는데, 이 각각의 지금 단어들, 권익공헌 기관, 또 자문, 또 기관에 계신 종사자, 그리고 가족, 이 모두가 사실은 서로 간에 성숙한 협력을 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왜 어렵고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제가 좀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행동 지원을 진행을 할 때 도대체 누구누구가 이 사업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요, 저는 이제 크게 4명의 네 영역의 주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종사자, 가족, 자문, 코디네이터. 물론 이 네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당사자의 지금 현재 어려운 행동이 개선되거나 어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려운 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행동을 새롭게 익히거나, 아니면 어려운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그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삶 자체를 바꿔주느냐, 이제 이렇게 다들 일을 하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이 주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진행해야 하는지 잠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사자 분들이죠.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그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같으면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 기관 내에서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내부적으로 당연히 하셨을 거고, 이제 그걸 사례 발굴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팀에서 이 각 주체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행동 지원의 여러 방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셔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누가 도대체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달라붙어서 실천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조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지만, 뭐 사업을 신청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의지와 필요성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을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합의를 보고 헤어졌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전략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주체, 바로 종사자 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체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 지원함에 있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거주시설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무언가가 뭐 그쪽 기관에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넘어서서 가족분들이 내 주체 중에 하나로서 협력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나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은 전략 수행에 참여해 주실 때 더더욱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이해를 더 해주시면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물론 지금 아마 이 보고회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가 이 컨퍼런스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알긴 아는데 그게 안 될 때 협력을 안 하려고 하거나 협력을 못 하려고 하는 가족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결국은 그 고민을 가지고 아마 지금 이 발표를 아마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고민을 조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체는 자문위원 혹은 뭐 우리가 그냥 뭐 외부 전문가, 부르는 이름은 조금 다양하기는 하지만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일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시급할 수 있고 그냥 내부의 역량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무언가 외부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방향으로 풀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동지원 자체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 행동지원의 전략을 계획하고 함께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 또 주체들이 함께 지치지 않고 이 일종의 우리의 미션이죠. 이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 소통이 막혀 있을 때 그 소통의 실마리를 뚫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자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표의 주제, 협력과 소통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아마 자문위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머지 주체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자문이 이 주체로 들어오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외부의 이제 자문위원에게 분명히 도움을 청한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자문이 그 회의에 들어갔을 때 혹은 이 사업에 같이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간에 뭐 아다르고 어다른 오해가 있을 때 아니면 그 과거에 서로 이제 뭐 그게 뭐 민원이 될 수가 있고 뭐 무슨 항해가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의 그 어려웠던 점들을 좀 같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종사자와 가족의 협력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그게 바로 자문위원의 역할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코디네이터가 누구지? 라고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이 사업의 모델 중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권익공허기관이 바로 이 코디네이션을 잘 해왔던 그런 그 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동지원과 관련해서는 뭐 절차도 좀 있어야 되고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안 그랬었는데 좋아졌다거나 아니면은 뭐를 많이 했었는데 좀 덜하게 됐다거나 이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팀 구성원들이 꾸준히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나 그 노력이 쭉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을 코디네이터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그 방식이 뭐 일정을 서로 조정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기별로 나눴던 내용을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초반에 그 행동지원의 회의가 초반에 시작될 때에는 코디네이터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행동지원의 이 그 컨설팅, 그 다음에 전략의 실천이 이제 막 그 가속이 붙었을 때는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 또 가족분들,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좀 더 이 회의의 주체로 이제 이렇게 올라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을 누구를 추천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뭐 지역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아보고 연계를 해야 되겠다거나 이제 이런 또 이슈가 중간에 떠오를 때 이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 역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고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 가지 뭐 행동지원 관련한 컨설팅이나 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많이 해왔었는데 서울시 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이 코디네이션을 정말 잘해준 모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아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이 기관에 뭐 이제 이런 모범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 지원이 이제 이렇게 여러 주체가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부터 뭐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절차 얘기는 제가 이제 그 강의한 뒤쪽에 보시면 하나하나 지금 순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것보다는 협력과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는 있는데 우선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사례와 관련해서 누가 같이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멤버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더 필요한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더 얻을 것인지, 관찰을 할 건지, 인터뷰를 할 건지, 뭐 동영상 촬영을 할 건지, 찍혀져 있는 CCTV를 다시 확인할 건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서류를 들춰볼 것인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기관의 선생님을 수소문을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정보를 모아서 지금 현 상황을 진단하는 절차, 이게 바로 초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평가를 좀 탄탄하게 잘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우리 기관에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하는 점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이제 전략으로 세우고 또 해보고 또 바꾸고 또 해보고 바꿔보고 이제 이런 절차가 3번, 4번 절차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행동 지원이 꾸준히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천천히 제가 한번 강의안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원 팀 구성. 제가 단어는 조금 딱딱하게 쓰여졌는데요.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속성으로 설명드린 바로 강화는 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 이전에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 당사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지금 현재 뭐 여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의 생활 자체는 어떤지, 잘 그 삶의 주체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자체에 대한 진단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이 여러 주체가 모여서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현 상황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얘기들은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고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미 나와 있는 매뉴얼에 대한 자료도 다 끄집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실천 가능하냐라는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행동 지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모임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 또 두 번째 모임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 기관과 가정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이러하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로 뭔가를 실천하고 실천했던 것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주자주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사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에도 이 4번의 과정이 회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소통과 협력이 도대체 왜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원포인트, 저 나름의 원포인트 아이디어를 드릴 때에도 연계가 되는데요. 여러 번 진행을 하는 것, 사업 때문에 한두 번 단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진행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일상적이 되고 늘 해왔던 것처럼 하게 되고 조금 작은 일이라도 그죠? 행동과 관련해서 작은 변화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서서히 뿌리 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4번의 과정은 회기가 많아질수록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회기가 많아지면 이게 덜 어려운 것이 되고 덜 비장한 것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기관 안에서는 우리 가족분들과 이렇게 조금 조정하면서 이거를 그냥 자주자주 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조금 더 좀 가늠이 잡힌다는 거죠. 이게 조금 여러 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 어려운 행동과 관련한 이 지원이 정말로 사람이 다치고 이 프로그램에서 쫓겨나네 만에 이제 이 정도의 벼랑 끝에 있을 그때야만이 이 어려운 행동과 관련한 지원을 어렵게 시작한다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민감하게 이 행동과 관련한 변화, 그 다음에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혹시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이제 예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더 선제적인 어떤 지원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행동 지원을 위한 협력과 소통 왜 어려울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강의안이 조금 더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얘기를 먼저 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받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떨까요? 가족이 협력을 안 해서요, 전문성이 없어서요, 체계가 없어서요, 너무 중증이라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가 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 컨퍼런스, 그래서 서울시 장애인 권익공헌 기관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의 일환으로 제가 지금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상이 있고 또 기간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의 틀거리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어떤 액션이죠.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업의 일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에 자꾸 매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행동지원 같은 것이 사업으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다시 말하면 행동지원이 평상시에도 잘 진행이 되고 잘 유지가 되고 늘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원하듯이 행동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야 라는 것이 없이 자꾸만 외부에서 진행하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부기관의 사업에 자꾸 의존을 하다 보면 그 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상과 조건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것이죠.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은 가족의 승인이나 이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많이 깔고 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가족이 승인하지 않았으면, 가족이 협력하지 않았으면 안 될 텐데, 어려울 텐데, 실패할 텐데, 내지는 이 사업의 사례로 우리가 신청할 수 없을 텐데, 자꾸 우리 생각의 그 고리가 그런 쪽으로 엮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패배감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고리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인가. 저는 행동지원을 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저는 그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좋아할 때도 있고 시큰둥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굉장히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라도 항상 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같이 참여하고 또 지원한다, 뭐 돕는다, 혹은 뭐 조력한다, 지원한다 라는 그 자세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태세들을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행동 지원이 필요할 때만 외부의 어떤 자원을 끌어와서 그 사업에 내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에서 주는 외부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뭐 또 풍부한 예산을 통해서 가능한 무엇을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기관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재되어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 안에 이미 행동지원의 역량, 이건 뭐 저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각과 인식, 이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관에서, 뭐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우리 거주시설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행동지원과 관련한 어떤 엔진을 켤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엔진을 켤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혹시 뭐 성과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풀지 못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엔진을 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이제 입소를 하기 위한, 이 기관에 입소를 하기 위한, 혹은 이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위한 바로 그 단계에서 보호자나 가족분들과 같이 오케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모의 뭐 동의함이라고 이제 체크를 받는 그 내용이,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그 각 지원의 엔진을 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별탈 없이 진행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외부의 어떤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도돌이표를 자꾸 돌기 때문에, 행동 지원을 위한 협력과 소통이 결국은 부모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부모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조건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서울시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이, 제가 아까는 정말 모범 사례라고 아부를 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런 외부 기관이 자문도 열심히 잘해주고 어떤 필요한 어떤 SOS를 청하는 기관에 도움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외부 기관의 도움이 그 기관 자체의 자생력과 그 역량을 잘 키워나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부가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쌍따옴표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보고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해보시죠. 행동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회의에 초대해도 오지 않거나 가정에서 노력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태도를 보일 때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무언가 부모님이 뭐 오시거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잡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그 답답함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이전에 평상시에 이제 어떤 지원이 잘 이루어졌고 어떤 식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협력 안 해주신 분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뭐 의도적으로 거의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칙은 처음에 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이 가족이 우리 기관의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으로 오실 때에 이미 우리 기관에서 어떠한 점을 갖추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어요. 약물이 모든 어려운 행동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물 복용으로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물 복용을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을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울 만큼 약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가족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약을 먹네 안 먹네 이제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그 발달장애인 분들을 어쨌든 전면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러 정보들을 더 많이 풍부하게 갖추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약물에 대한 의견도 그 한 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이런 거죠. 부모님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 지원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논리로 약을 먹지 않으면 이 행동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또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무슨 도장 깨기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무언가 해결이 되고 누군가가 뭔가 이 과정에서 오케이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사실은 뭐 행동지원 보면 뭐 그렇게 뭐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막 완전히 막 드라마틱하게 역량, 그 다음에 외부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외부의 의견, 그리고 거기에 또 의사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최상의 행동 지원을 계획하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약물에 대한 의견 혹은 의사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자꾸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약물 복용 결국 부모님이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어. 되돌아보니까 그때 약을 먹었으면 좋아졌을 것 같은데 하는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저거를 넘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가장 최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엔진도 잘 갖춰놓고 우리의 정보도 최대한 풍부하게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으로 이건 부모님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런 의견을 들어두고 우리가 하나 킵해두는 그런 좋은 소스로 약물에 대한 의견을 들어와 보시면 듣고 오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컨설팅 시간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도움 많이 됐어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딱 돌아가서 막상 우리 기관에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무슨 얘기 들었더라?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막막하고 구체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사실은 많이 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되게는 가족과의 협력이나 소통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 자문과 기관 그 사이의 소통이 조금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동등한 관계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자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뭐 행동 지원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써서
좋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이미 많은 매뉴얼과 많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특정한 기관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저 인력을 가지고 저 시간을 가지고서 무엇을 먼저 쓰고 무엇을 어느 만큼 쓰고 어느 강도로 몰입해서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문위원이 이 부분은 많이 조정을 사실은 해줘야 되고, 저는 행동지원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지원은 마치 다이어트와 같다. 우리가 살도 몰라서 못 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행동지원도 자료를 찾아보면 자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기관에 우리 가족의 맞춤형으로 전략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시간 배분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내가 뭘 잘 못할 때,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것을 잘 체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하나라도 할 텐데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제 그 역할을 자문이 잘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행동지원을 맘먹고 하고 싶어도 기관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족의 협력이 어려우면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이 변화하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답답한 상황을 컨설팅에서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냥 우리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컨설팅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의 위계나 결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도 잘 해소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컨설팅 자리에서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외부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할 지경이니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앞서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보다도 기관의 고충이나 뭐 소진이나 피로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조금 오픈을 하고 그런 얘기를 사심없이 중립적으로 먼저 듣고 그거에 따라서 그 행동지원의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나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 역시 그런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역시 우리 행동지원 특히 이제 자문과 이제 코디네이터의 이제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행동지원의 열쇠는 이제 제가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오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많이 주로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반복이 되는 이야기지만 가정의 협력은 정말 전제 조건일까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가족이 비협조적이면 그 행동지원은 실패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도장 깨기처럼 통과해야 되는 관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정의 협력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상황을 판단하는 곳에서부터 가정의 협력이 필요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협력을 마치 이 문을 열어제끼는 관문으로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가정의 협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건 10인데 가정에 지금 저 가족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한 3만 가능하다.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것. 나머지 우리 기대만큼 해주지 않은 7을 잡고 매달려서 그게 안 돼서 이게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패배감은 빨리 떨쳐버리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재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는 방식입니다. 컨설팅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회의, 중재, 또 변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뭔가 가정이 함께 해주셔야죠 라는 이야기 자체도 역시 전제로 까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압박 이런 것이 오히려 가족을 협력의 장에서 오히려 더 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현재까지 그게 작든 크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과 중재의 필요성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노력도 긴 시간 동안에 장단기 목표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정의 협력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장단기 목표의 한 축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 역시 그게 가능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가 아니라 그건 역시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점차 우리가 도달해 가는 과정상에 우리가 계속 같이 옆에 끼고 가야 하는 그냥 변수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정의 모든 노력은 소중합니다. 가족의 참여와 협력은 핵심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초기 단계, 제가 이제 초기에 평가하는 단계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 중재가 적용되는 단계, 그래서 전략을 실행하고 또 평가해서 다시 또 재조정하는 단계, 모든 단계에서 가족의 참여와 협력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초기 단계에 가족이 핵심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단지 이제 가족의 노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노력해 주십사, 와주십사, 이제 회의의 방식으로만 가족의 협력을 확인받는 것, 이건 역시 굉장히 딱딱한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관 안에서, 기관 내부에서 만약에 어렵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좀 보충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대전제 조건으로, 이젠 정말 대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정의 승인을 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동 지원을 포함해서 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여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그 필요한 경우에 A라는 지원 혹은 B라는 지원 혹은 C라는 지원을 적재적소에 가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가정이 처음부터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데 가정이 같은 동등한 주체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초반부부터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상시엔 잘 있다가 어려운 상황 어려워지니까 오시라고 하고 사인하시라고 하고 집에서도 하시라고 하면 세상에 어느 가족이 부담 없이 오케이 땡큐 이러면서 참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관에서 이 지원 체계, 지원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관의 역량을 더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행동 지원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 이용자분들이 처음에 입소를 하시면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합니다. 하죠. 있죠. 근데 그 안에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축으로 지금 현재는 버튼이 켜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필요할 경우는 이 버튼을 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도 역시 평상시에 가정이 이 개별화 서비스 계획에 늘 같이 동참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같은 그런 정도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다시 또 새롭게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가정한테는 굉장히 부담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우리의 지금까지 혹시 그러진 않았는가. 그래서 사실은 협력과 소통이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 포인트를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시간이 딱 맞았나요? 협력과 소통, 저는 끝까지 억울합니다. 30분을 떠들었지만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맡았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권익공헌기관 정말 수고하셨지만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쉬운 주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혹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조금 더 질의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